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뭐라고, 대수야. 어머니, 잘 계세요. 이 산속에서도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죽으시던가요. 며느리 인경이 비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수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핸드폰도 없이 제가 가진 건 김밥 2줄뿐이었어요. 대수야, 이 몹쓸 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울며 아들을 뒤따라 가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넘어지는 바람에 멍하니 주저앉아 아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을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3년 동안 대수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죠.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일화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한약방 보조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대수가 10살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모두 하며 살았지요. 집은 참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새벽엔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오후엔 한약방에서 보조일까지 하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손에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죠. 대수를 대학까지는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결국 대수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버림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 속에 버려진 그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대수가 결혼하고 부터였습니다. 대수와 경미가 결혼한 건 5년 전 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경미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결혼식 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 잘 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답니다. 처음 1년은 너무 좋았어요. 신혼집도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걸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고 명절이면 일찍 찾아와 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밥도 먹고 반찬도 싸가기도 했지요. 대수는 효자였고 경미는 참 다정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경미가 임신할 때부터였어요. 임신에 너무 힘든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이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어머님,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라고 하고 며칠 뒤 가보면 그 반찬은 그대로 상해 있기도 했어요. 대수야, 반찬을 왜 안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경미도 뭘 먹어야 될 텐데. 아, 경미가 입덧이 심해서 냄새 나는 걸 힘들어해요. 그날 이후 대수의 말투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늘 존댓말을 쓰던 대수였는데 이제는 반말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입으로는 걱정 마세요. 라고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저를 더 멀리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님, 아기가 너무 예민해요. 자다 깨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 문 앞에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손자가 100일 때까지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대수가 말했어요. 엄마, 기억을 못 하세요? 좀 이상해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기억력이라니요. 저는 한약방에서 약초 이름과 효능까지 모두 외우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괜찮아. 문제 없어. 아니야, 엄마. 지난번 가스레인지도 그냥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이상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불조심은 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약을 다루는 사람에겐 불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대수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지요. 엄마,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인정을 빨리 하셔야 방법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말 뜻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말이었다는 것을요. 대수와 경미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지요. 대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주방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지요.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는 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경미의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어머님 치매 증상 심해지는 건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돌보는 건 무리예요. 전문가가 잘 케어해주는 게 맞죠? 경미의 말에 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지. 요양원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머님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쓰면 되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통장이라니요. 제 피땀 어린 돈. 대수와 경미는 제 재산을 이미 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쓰겠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보니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지요. 이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엄마 통장? 그걸 어떻게? 돈을 쓰려면 인감도 필요하고. 그냥 서류 가져가서 도장 찍으라 하면 되죠?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신청도 되는 것 같아요.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는데 치매 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 두 사람이 계획에 제대로 말려들어 보기로 말이죠. 그래야 진짜 실체를 밝힐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수야, 나 배가 고픈데 점심은 안 먹냐? 네, 엄마 아까 점심 추어탕 먹고 왔잖아요.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러냐? 난 안 먹은 줄 알았지. 그 말에 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미는 식탁에 앉아 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둘의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증거를 만들었어. 저는 더 완벽한 연기를 했지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척, 집을 찾지 못해 헤매는 척. 그러던 어느 날 그 둘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저도 걱정이 되는 척하며 태연히 따라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연기는 계속되었어요. 윤희라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이류, 윤희라님, 지금 계절은 무슨 계절인가요? 여름이요. 사실은 한겨울이었지요. 그 뒤에도 질문은 계속되었고 저는 일부러 다른 답을 말했습니다. 결과는 초기 치매. 진단서를 받아든 대수와 경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며 나왔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손까지 맞잡았지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 순서였지요. 3개월 뒤 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봄꽃 구경 가요. 바람도 쐴 겸요. 그날이 바로 저를 산에 버릴 계획을 한 날이었지요.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렸고 산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제 가슴은 한겨울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한참을 더 달려 사람 하나 없는 깊은 숲의 대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뭐? 대수야, 무슨 말 하는 거냐? 엄마, 제발 그냥 좀 쉬고 계세요. 라며 제 팔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타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대수의 차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저 혼자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지요. 내 손에는 김밥 2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대수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라는 놈이. 산속은 제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산속에 버려진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공기는 싸늘해지고 있었어요. 제 몸은 떨리고 제 숨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지요. 점점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까지 산에서 살았죠. 그때 경험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래,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계곡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겠지. 저는 김밥 한 줄을 입에 쑤셔 넣은 후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손과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야 해. 살아서 그 놈들 죗값을 받게 해야지. 밤이 깊어지자 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겼어요. 남은 김밥 한 줄을 조금씩 나눠 먹으며 버텼지요. 대수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지. 잠들면 안 돼. 눈을 감으면 절대 안 돼. 잠들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에 일부러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대수와 함께 했던 옛 시간이 떠올랐어. 대수가 초등학교 입학한 모습, 처음으로 시험 100점 받아 자랑하던 모습, 대학 졸업했던 시간까지. 다음 날 새벽까지 잘 버텼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맑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그 소리만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겠지요. 조금 더 내려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 더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소리에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더 걷다 보니 작은 초가집이 보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분은 최철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놀라 할머니 한 분도 나오셨어요. 김순분 할머니셨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일화예요. 아들이 저를 산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제 이야기에 두 분은 많은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지금 신고하면 대수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저에게 계획이 있거든요. 두 분은 제가 함께 살게 해주셔서 그날부터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며칠만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세상은 저를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대수도 저를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죽었길 바랄지도 모르겠죠. 한 번은 읍내에 나갔을 때 공중전화로 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대수의 번호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수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조심히 대답했어요. 태수야. 엄마야. 전화가 끊겨버리네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일주일쯤 뒤 전화한이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알았죠. 내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걸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다 이 지경인 된 거야? 눈물이 났지만 하염없이 울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꼭 복수를 해야만 해. 가장 잔인하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김 할머니와 최할아버지는 저를 편하게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매일 산을 함께 오르며 장작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함께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그들의 죄를 밝히지? 시간은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은 봄꽃이 가장 예쁘게 핀 4월이었어요. 저는 김할머니와 최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끝났어요. 김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이젠 힘없는 늙은이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읍내에서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어요. 3년간 써온 일기장도 배낭에 넣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 두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까지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둔 기록들이었죠.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과 등본, 도장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치매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모두 세상에 드러낼 순간입니다. 대수야, 이제 엄마가 세상이 전부 알게 만들 거야. 그날 아침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하니 눈부실 정도로 해가 뜨거웠어요. 제 가슴에는 세찬 태풍이 불고 있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윤일화입니다. 3년 전 제 아들이 저를 산에 버렸죠. 그리고 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제 재산을 전부 빼앗아가 버렸어요. 젊은 경찰관은 믿어주지 않았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불편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제가 치매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배낭에 넣어둔 일기장과 신분증, 등본을 꺼내 보이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산에서 3년이나 사셨다고요? 네, 저와 함께 사신 분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경찰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고 산속 초가집 주소도 받아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 할머니와 최 할아버지께도 전화를 걸어 제 말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주장이 진실인 것을 확인한 후 대수와 경미를 조사할 준비도 진행되었지요. 먼저 제가 알던 대수의 휴대전화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요. 바로 3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이후에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경미와 나눈 문자들. 여보,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무시해요.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되는 거죠. 치매 진단서도 있으니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수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3년 전 블랙박스 영상이 백업된 SD카드를 찾아내었지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엔 대수가 저를 산에 내버려 두고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했어요. 저는 경찰차를 타고 그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지요. 고급스런 대단지, 아파트는 보기에도 멋지기만 하네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니 경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경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어머님. 하며 뒤로 물러섰고 대수가 나오며 누구세요? 대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하지만 곧 놀라 눈이 커졌지요. 엄마. 그래, 대수야. 엄마야. 대수는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대수의 뒤에선 4살쯤 되는 아이가 저를 무서운 듯 보고 있었어요.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던 손자입니다.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찰을 향해 눈짓을 해주었죠. 정대수 씨, 존속 유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대수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경미 씨, 정대수 씨와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경미의 손에도 수갑이 채워졌죠.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손자가 있어요. 엄마 아빠 모두 감옥에 가면 우리 애기는 어떡해요? 경미는 통곡하며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유치장에서 대수는 밤새 울었다고 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저를 불렀습니다. 윤희라님, 정대수 씨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겠다고 대답한 후 면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준이는 어떡해요? 엄마 손자 말이에요. 그 눈빛은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대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경미가 엄마가 치매 같다고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믿었을 뿐이야. 그래? 그럼 내가 전화했을 때 왜 끊었어? 그건 경미가 받지 말라고 해서. 다른. 됐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자. 저는 차갑게 말을 끊어버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두 다 밝혀주세요.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요. 정대수가 절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재산을 가로챘는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수는 제 사망 신고를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사망 진단서가 없더라도 실종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사망 간주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 조작된 기록으로 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서울 고급 아파트도 사고 제 통장의 모든 예금도 인출해버렸죠. 대수야, 그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내 아버지 보험금도 들어있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래,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다면 내가 왜 경찰 도움을 받고 있겠니?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피해자 자리에 피고인석엔 대수와 경미가 있습니다. 경미의 옆에는 손자 준이가 있었어요. 준이가 나라에서 지정해준 보육원에 보내지기 전 마지막으로 경미를 보기 위해 보육원 담당자와 왔던 거죠. 할머니, 준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었죠.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윤일화 씨, 피고인들과 합의하셨나요? 탄원서 제출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합의하지 않았고 탄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저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은 어수선해졌고 대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준이가 제 다리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집에 갈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것이니까요.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대수에게는 존속유기와 사기, 사망 간주 악용에 의한 부정수급 혐의, 박경미도 공범으로 사기 가담 위증 교사 혐의가 붙었어요. 판사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기 힘듭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겠습니다. 피고 정태수 징역 5년, 박경미 징역 3년.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절대로 저와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손자 준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와 제 명의 통장은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대수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이제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인 거야. 이젠 정말 내가 나의 아들이 되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살 거라. 그게 내가 하는 복수다. 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었고 경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제가 정한 규칙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리고 월세를 내고 살 것. 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김할머니와 최할아버지를 찾아뵐 것. 그분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너희가 평생 도리를 다해야 할 분들이야. 네. 엄마, 꼭 지킬게요. 대수가 대답했고 경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우리는 김할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최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아 주었답니다. 자네들도 왔구나. 대수는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답니다. 준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살던 집이야? 신기해. 여기서 놀 것도 많고. 좋아. 준이 말에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똘망똘망할꼬. 어린아이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나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가족같이 가깝고 편해져 갔습니다. 대수는 매일 출근 전 인사를 하러 왔고 경미와 저는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함께 했어요.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긴 했지만 그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준이는 점점 저에게 더 붙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나랑 왜 안 놀아줘? 할머니 그림 그릴까? 내가 그려줄게.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 준이의 눈망울은 정말 밝았습니다. 대수의 어린 시절 눈과 똑 닮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준이가 울면서 잠을 깼습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저는 빨리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준이야,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아이는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경미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경미는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어머님, 준이를 키워보니 어머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준이만 보면서 살게요. 진심이에요. 저는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경미야, 말만 듣기 좋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날 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저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었지만 준이가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우리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수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인사를 했고 경미는 매일 집안일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준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키우고 있었죠. 미움보다 강한 건 사랑뿐입니다. 저의 복수는 끝이 났고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준이는 가족 사진에 5명을 그려왔습니다. 그림 속 가족은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지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바라던 것이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조용했고 저는 또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